2교시입니다. 2교시 수업은 몇 반이 들어야 되냐면 2반, 5반, 6반, 7반, 8반 요 5반이 꼭 들으셔야 됩니다. 나머지 반 학생들은 이미 필기를 잘 하시고 수업 시간에 잘 들으셨다 하시면 듣지 않으셔도 되지만 2, 5, 6, 7, 8은 수업 시간에 같이 풀지 않았기 때문에 꼭 들으셔야 된다. 2교시에는 학습지 7쪽부터 12쪽까지 풀 건데요. 7쪽부터 12쪽에 교과서 내용 학습 빈칸을 선생님은 교과서 화면을 보여주면서 답을 맞춰줄 거예요. 학습지랑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교과서에 문제에 해당하는 부분에 선생님은 밑줄을 칠 거고 답에 해당하는 부분을 설명하고 요약해서 옆에다 적어 볼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학습지 7, 8, 9, 10, 11, 12를 펴시면서 이렇게 답을 적고 넘겨가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또 하나는 혹시 학습지가 집에 없으신 분들은 교과서에 선생님이 부르는 부분에 밑줄을 치고 학습지의 문제와 답에 해당하는 1번, 2번 이렇게 번호를 매기면서 필기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 153쪽을 펴주시고요. 학습지는 7쪽을 펴놓고 같이 빠르게 읽으며 꼼꼼하게 내용 이해해 볼게요. 먼저 처음 부분 1장 이렇게 이 소설은 장이 나누어져 있어요. 장을 통해서 지금 이 소설이 어디에 와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소설의 갈등 5단계에서 시작 부분 발단입니다. 발단에서는 인물을 소개하고 배경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사건의 시작. 보통 사건이라고 하면 이 소설에서는 두 인물의 만남이겠죠? 자, 뉴뉴, 완 인물 제시하고 있어요. 둘은 서로 관심을 주고 있고 오이덩굴, 새 집, 그리고 큰 강. 뉴뉴의 집과 완은 멀리서 서로 마주보고 있었다. 그 집 두 채만이 왜 떨어져 있는 것 같았다. 이 부분에서 지금 이 소설의 배경이 제시되고 있다. 어떤 중국의 한 시골 마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특히 강과 숲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시골이다. 자, 그러면 다음 장 넘어가셔서 자, 그리고 또 여름이래요. 여름이면 양쪽 기슭을 뒤덮은 갈대만이 소리 없이 하늘을 찔러 맞은편 집의 지붕 끝자락만 보였다. 자, 강물 속에서 물 속으로 뛰어들어서 수영을 할 수 있는 날씨. 그러니까 여름이 한여름은 아니고 물은 조금 차가웠으니까 한 초여름 정도 되겠네요. 자, 이제 학습지 1번 문제 질문이 나오죠. 자, 이 고장의 아이들은 항상 햇볕에 잘 말린 커다란 호리병박을 손에 쥐고 헤엄을 쳤대요. 그런 이유는 말하자면 도시 아이들이 사용하는 튜브와도 같은 것이었고요. 밑에 여기 14번째 보시면 실수로 물에 빠졌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라고 딱 이유를 알려주고 있어요. 여기 이 부분이 학습지 1번 의 정답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질문, 정답. 실수로 물에 빠졌을 때 대비하기 위해서. 자, 이 호리병박을 쥐고 완은 근사하게 헤엄을 쳤는데요. 두 손으로 힘껏 물살을 헤쳐나가면서 물바라를 튀어올리게 하고 재빨리 몸을 틀어 방향을 바꿀 때면 파문이 일면서 물결이 둥그렇게 그를 감싸 안았고 무지갯빛 폭포를 만들어냈어요. 뉴뉴는 그 새까만 눈동자로 그 모습을 숨어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어. 자, 완도 자기를 쳐다보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자신의 수영 실력을 과시했죠. 그는 수영 실력을 과시하곤 했다. 이게 질문 2번이었죠. 왜 그러냐? 정답.
강가에 있는 한 쌍의 눈동자가 언젠가는 자신을 쳐다보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누구예요? 뉴뉴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서 조금 더 여러분 표현으로 하자면 잘 보이려고, 뉴뉴에게 잘 보이려고, 뉴뉴의 시선을 의식해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학습지가 없는 분들은 반드시 필기하면서 들어주세요. 자, 그리고 와는 심지어 수영뿐만 아니라 발가벗고 물 위에 누웠어요. 한 팔은 팔베개를 하고 다른 한 팔로는 호리병박에 허리춤을 단단히 틀어쥐고 누워있으니 큰 침대에 누워 잠을 자는 것처럼 온몸이 편안했다. 물결과 함께 천천히 떠있는 그 완의 모습을 보고 뉴뉴는 어떤 감정을 느꼈는가? 3번. 알지 못할 어떤 경이로움에 빠져들었다. 알지 못할 어떤 경이로움이라고 쓰셨으면 맞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156쪽. 자, 뉴뉴는 완의 모습을 보았어요. 완은 기지개도 켜고 다시 물속으로 퐁당 뛰어들었다가 올라와서 뉴뉴를 힐끗 쳐다봤어요. 뉴뉴가 자기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완은 이런 행동을 했죠. 앞으로 헤엄쳐 오면서 휙 하고 등을 구부려 물속으로 곤두박질쳐 들어갔다. 쇠꼬챙이처럼 깡마른 두 다리는 수면 위에 꼿꼿이 서 있었다. 물속에 머리를 박고 있는 완은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었다. 자, 이게 질문 5번째에 대한 답이네요. 5번째 질문이 뉴뉴를 의식한 완의 행동을 적으세요. 아까 1번 수영 실력을 과시했다. 2번이 비어져 있고 3번 천천히 좀 있으면 이제 잠수까지 하죠. 2번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앞으로 헤엄쳐 오면서 휙 하고 등을 구부려 물속으로 곤두박질 쳐서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서 쇠꼬챙이처럼 마른 다리가 밖으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 잠자리가 이제 와서 앉는 거죠. 자, 그리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뉴뉴가 강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호기심에 못 이어 다가오자 천천히 잠수를 하더니 마침내 자취를 감춰버렸어요. 완을 찾아서 강 여기저기를 훑어보아도 물속에 들어가서 한참 지났는데도 물 위로 떠오르지 않았어요. 어머나? 물 위에는 빨간 호리병박만 둥둥 써 있었다. 여기에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 아무리 훑어보아도 여전히 호리병박만 보일 뿐이었다. 그러자 엄마 하고 고함을 쳤죠. 문제 4번. 왜 엄마 하고 불렀을까? 정답? 아까 밑줄 친 완은 천천히 잠수를 하더니 자취를 감추어버리고 한참 지났는데도 물 위로 떠오르지 않았다 라고 적어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8쪽으로 가겠습니다. 8쪽. 여기까지가 이 소설의 발단이었어요. 1장까지가 발단.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물 배경 제시됐고 둘이 만났어요. 이제 서로 의식하고 있다는 사실 들켜버렸어. 이제 2장부터는 전개입니다. 전개에서는 이제 둘 사이가 더 가까워지면서 사건이 진행이 되죠. 그 후 며칠 동안 완은 뉴뉴를 볼 수 없었어요. 아무리 첨벙첨벙 물소리를 내고 소리를 질러도 뉴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뉴뉴가 나와주기를 포기할 무렵 완은 빨간 호리병박을 안고 예전에 자주 가던 강 한가운데 작은 섬으로 향했다. 자, 질문 7번, 8쪽의 7번에 대한 내용입니다. 왜 완은 바로 작은 섬으로 향했을까? 강가에 아무리 기다려도 뉴뉴가 나와주지 않아서 뉴뉴가 나와주기를 포기했기 때문이죠. 자, 요거를 정답으로 쓰세요. Q&A. 뉴뉴가 나와주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자, 또 158쪽에도 잘 나와 있는데요. 며칠이 지났다. 완은 윤유가 강가에 나오리라고는 기대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자 강가로 나온 완은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곧장 바로 작은 섬으로 향했다. 자, 이렇게 생각한 이유, 윤유가 강가에 나오리라고는 기대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자, 네모 박스 친 이 부분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런데 그때 윤유가 대나무 작대기 하나를 들고 나타났어요. 빨간 윗도리를 입은 윤유는 바지자락을 무릎까지 걷어 올리고 나타났습니다. 얘가 뭐 할 일이 있었겠지? 바로 마름 잎사귀들을 뒤적거려서 높은 나무에 매달린 마름 열매를 따려고 한 거야. 빨간 마름 열매들. 키가 작으니까 대부분의 마름들은 대나무 작대기로도 닿지 않는 먼 곳에 있었다. 발꿈치를 들고 한껏 팔을 뻗어가며 한참 애를 쓴 후에야 윤유는 마름 열매 몇 개를 간신히 손에 넣을 수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이게 힌트지, 완은 표리변박을 품에 안고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리고 열매를 따서 주게 되는 거죠. 자, 문제 8번. 완은 왜 윤유에게 마름 열매를 따주었을까? 윤유랑 친해지고 싶어서. 그리고 두 번째, 꼭 윤유가 나랑 뭐 가까워질 친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누구라도 이렇게 마름을 따는 게 힘들어 보였으면 지나가던 내가 쉽게 따줄 수 있으면 도와줄 수 있잖아. 제가 도와드릴까요? 하고 몇 개 따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니까 윤유가 마름 열매를 따기가 힘들어 보여서. 라고 쓰셨겠죠? 도와주려고. 친절이죠? 그러니까 어때? 완, 성격 어때? 착하다, 친절하다, 배려. 아직 친하지 않고 부탁받지 않은데도 먼저 도와주잖아. 도울 줄 아는 성격이야, 남을. 자, 그래서 새파란 연잎 위에 순식간에 새빨간 마른 연잎들이 한 무더기 쌓였어요. 이렇게 한참 이만큼 쌓아가지고 이제 이거를 선물을 하죠. 요렇게. 자, 완은 두 손을 내밀었어요. 하지만 윤은 손을 내밀지 않았어요. 그러자 완은 마른 열매를 윤유의 발 아래에 가만히 내려놓고는 뒤돌아 강 쪽으로 건너가 버렸죠. 윤유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고 얘가 눈동자에 진심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자 천천히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으로 연잎을 받쳐들었다. 그 순간 완의 눈동자가 감격으로 빛났다. 둘이 마음이 딱 맞은 순간이죠. 너 나한테 잘해주네? 그래? 친구하자. 좋았어. 받아주다니. 이렇게 하나가 되는 순간 완의 눈동자가 감격으로 빛난 이유. 질문 9번째. 답은 바로 윗줄에 나와 있네요. 천천히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으로 연잎을 받쳐들었다. 정성스럽게 자신의 선물을 받아주어서. 이 선물을 받아주었다. 누가? 윤유가. 자, 이렇게 마름 열매에는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마름 열매의 의미 학습지에 나와 있죠. 학습지 없는 분들은 밑에다가 쓰세요. 마름 열매는 윤유와 가까워지고 싶은 완의 노력이기도 하고요. 둘 사이에 가까워지는 감정의 매개체죠. 매개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실어서 나르는, 그 중간에 오가는, 가운데서 연결해주는 그런 물체를 말하잖아. 둘 사이에 매개체 역할을 한다 라고 적어놓고 다음 장 속으로 가겠습니다. 학습지 9쪽을 보세요. 자, 그런데 엄마가 마침 마름 열매를 들고 있을 때 윤유 어딨니? 하고 찾았어요. 학습지 9쪽에 10번째 질문. 집으로 들어가면서 윤유는 엄마에게
쟤네 아빠가 정말로 사기꾼이에요? 라고 했습니다. 신기하다. 이거 왜 물어봤을까? 사기꾼의 자식이라면 좀 친절하지 못하고 못됐을 줄 알았는데 굉장히 착하단 말이야. 완의 착한 성품에 놀라기도 하였고 그런 사기꾼이라는 사실에 놀라기도 한 거죠. 질문 10번의 답입니다. 11번. 자, 이제 3장. 둘은 여기도 전개입니다. 매일매일 강가에 나와서 관계가 이제 발전됩니다. 완은 강의 매력을 보여주려는 듯이 자유롭게 헤엄치고 멋진 자세로 그 수영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특히 이 부분 밑줄 치자. 15번째 줄. 여름은 점점 깊어가고 대지는 뜨거울 대로 뜨거워졌다. 한낮이 되면 지푸른 갈대들도 더위에 지쳐 고개를 숙였다. 그늘 속에서 안악내에 배짜는 듯한 횟수소리가 흘러나와 한낮의 열기와 건조한 정막을 더욱 짙게 만들었다. 7월의 노푸른 하늘 아래 온종일 열기만이 춤을 추었다. 아까는 물이 조금 차가웠어. 처음에 두 사람이 서로를 이식할 때는 물이 조금 차가운 초여름이었는데 이제는 한여름으로 깊어가요. 초여름에서 한여름으로 시간이 흘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간만 흐르는 게 아니라 둘 사이도 깊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자연의 흐름을 아주 잘 따라서 우리의 그 인간의 감정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내가 밑줄 친 부분, 이 다음 문장까지 차가운 강물이 윤유를 유혹했다까지 이 부분이 문제 12번의 실마리를 풀어줄 그 부분이죠. 11번이네. 미안해. 문제 11번이 뭐냐면 이 부분에서 160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비유법이 무엇이냐라는 거였어. 비유가 사용된 부분은 바로 여기예요. 15번째 줄부터 20번째 줄 사이에 가장 많이 사용된 비유법은 당연히 의인법이죠. 어떻게 사용됐어? 한낮이 되면 찌푸른 갈대들도 고개를 숙였다. 7월의 노푸른 하늘 아래서 열기들이 춤을 추었다. 차가운 강물이 윤유를 유혹했다. 고개를 숙이고 춤을 추고 유혹하는 행동은 사람이 하는 행동이죠. 유인법을 사용했다. 특히 차가운 강물이 윤유를 유혹했다라는 표현 있죠. 요거는 10쪽에 맨 위에 문제 18번의 정답에 강을 사람인 것처럼 의인화하여 실제로 여기가 아니구나. 25번째 줄이구나. 미안합니다. 자, 아무튼 의인화하고 있어요. 여기도 의인화. 인법이 사용되었다. 자, 그래서 이제 물속으로 들어가서 놀게 되죠. 자, 호리병박을 주면서 얘네들은 이제 즐겁게 물놀이를 하고 놉니다. 162쪽으로 갈게요. 163쪽. 자, 조심조심 물속으로 들어가요. 살며시 엎드려서 물에 한번 들어가자 윤유는 다시는 물에 나오고 싶지 않았어요. 특히 완은 윤유가 들어오자 어떤 책임감 같은 것을 느꼈어요. 요거 정답 14번의 정답이죠. 13번. 이 둘 사이에서 수영을 통해서 얘네들은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13번. 윤유와 완은 서로에게 호감은 있었어. 하지만 바라만 보다가 수영을 통해서 훨씬 관계가 진전되고 있다. 빈칸, 호감, 수영. 자, 특히 어떤 행동들을 하고 노냐면 여기 15번의 정답에 해당하는 내용들입니다. 갈대숲을 사이에서 우렁이를 잡기, 두 번째 물가를 뛰어다니고 엎어지기, 세 번째 깊은 물속까지 들어가 얼굴만 내밀고 마주 서 있어 보기, 고요한 강물 속에서 서로의 눈동자를 바라보며 교감하며 여러 가지 물놀이를 했죠.
15번에 1, 2, 3번을 쓰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지내시다가 밑에 읽어보시면 이렇게 수영하는 법을 가르쳐 주면서 며칠 동안 얘네들은 너무너무 행복했어. 그들이 함께하는 시간 동안 16번이죠. 163쪽에서 22에서 24번째 줄이래요. 황금빛 태양은 황금빛 햇살을 하늘의 태양은 황금빛 햇살을 찬란하게 비추었고 우거진 숲풀과 갈대밭은 구름 한 점 없는 하늘과 한데 어울려 눈부시게 빛났다. 완의 마음은 환하게 밝아졌다. 자, 요 부분을 16번에 밑에 줄이 3줄이 그어져 있죠? 거기다 그대로 옮겨 적으세요. 자, 이 부분은요, 아름다운 그 인물을 둘러싼 햇살과 숲풀과 갈대밭과 하늘이라는 배경을 눈에 보이듯이 그림처럼 묘사함으로써 완이라는 마음, 완의 인물의 심리 상태를 대신해서 나타내고 있어요. 소설이나 이야기물에서 배경은 날씨와 배경 같은 것들은 인물의 심리를 대신 말해줄 때가 많아요. 드라마 같은 것도 인물이 쓸쓸할 때 괜히 비 오고 바람 불고 먼지 바람 날리고 기분 좋으면 해가 쨍, 그치? 바닷가에서 뛰어놀고 이러잖아요. 배경과 그 인물이 처해 있는 시간적인 공간적인 그런 배경과 그런 것, 인물의 심리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자, 완의 마음은 환하게 밝아졌고요. 아까 내가 말한 오른쪽 18번, 10쪽의 18번, 강도 더 이상 외롭지 않았대요. 외롭지 않은 게 강이야? 아니지. 완이죠? 완의 심리 상태를 강을 의인화하여 대신 나타내고 있어요. 이렇게 어떤 사물이, 자연물이 소설 속에서 또는 시나 어떤 작품 속에서 인물의 심리를 대신 말을 해줄 때 이런 사물을 객관적인 상관물이라고 불러요. 자연물, 사물이 인간의 심리를 대신 표현할 때 그것을 객관적인 상관물이라고 부른다. 자, 그래서 18번 10쪽의 18번 심리상태 강을 의인화라고 쓰시면 되고요. 자, 왼쪽에 9쪽에 17번 한번 볼게요. 이제 얘네가 본격적으로 즐겁게 놀면서 얘가 처해 있는 완의 처지를 윤유가 처음으로 알게 돼. 그 앞에서는 그냥 강가에서 만나서 알 수 없는 누군가야. 그래서 물놀이를 하고 놀다가 얘가 자세히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 이 부분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먼저 그 앞에 걔 아버지는 3년 동안 감옥에 들어가 있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얘는 그 아버지가 사기꾼이라는 사실 때문인지는 몰라도 작은 섬에서 매일매일 와서 친구들을 소개시켜줘요. 우리 반 친구들하고 노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데 백양나무 쪽으로 윤유를 데리고 가서 손가락으로 나무를 가리키며 왕쌍건이야. 자, 백양나무가 친구예요. 두 번째 빈칸 백양나무의 친구들을 이름을 붙였다. 그리고 심지어 얘네들이랑 재밌게 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나무 사이를 뛰어다니다가 이렇게 말해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쌍건 이제 그만. 아야 그만 때리라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이들이 놀아주지 않고 있어요. 완은 눈빛이 멍해지면서 우울한 빛을 보였어요. 17번의 빈칸. 이를 보면 완은 굉장히 외로운 처지에 놓여 있다. 의지할 곳이 없고 오히려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10쪽에 20번. 완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문장은 싼 건 그만 때리라니까 까지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번 완의 친구 역할을 해주는 것은 백양, 나무 또는 자연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한참이 지나서야 뉴뉴와 완은 신나게 놀고 있었어요. 이제 둘은 정말 이러한 것들을 알아주고 품어주는 공감해줄 수 있는 친구가 되었어요. 어느 날 두 아이는 온종일 집을 짓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나뭇가지와 갈대줄기를 가져다가 연문 옆에 집을 지었어요. 닭장도 짓고요. 진흙을 빚어 솥도 만들고 그릇 접시도 만들어서 밥을 해먹는 소꿉놀이도 했어요. 자, 이 집이 이 작품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죠? 나중에 불살라지게 되는데요. 이 집은 둘 사이의 어떤 우정의 결정체라고 보시면 돼요. 완성, 이런 것을 의미하죠. 함께 쌓았던 우정. 그래서 이 부분이 166쪽에서 우정을 쌓아가는 부분입니다. 밑에 20번 문제에 이 부분에 첫 어절과 끝 어절을 쓰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문단에서 첫 어절은 어디야? 어느죠? 끝 어절은 했다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정답을 쓰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느, 따옴표, 했다. 두 개의 어절이니까 두 개의 단어를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어절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어절은 적어놔 띄어쓰기 되어서 만들어진 말의 한 덩어리예요. 띄어쓰기로 구분된 말의 한 덩어리. 뉴뉴의 엄마가 뉴뉴를 불렀다. 이 문장을 가지고 예를 들자면 뉴뉴의 1어절, 엄마가 2어절, 뉴뉴를 3어절 불렀다. 4어절. 3번 띄어쓰고 4 덩어리로 나뉘죠. 이 한 문장은 4어절, 4개의 어절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어절이라는 거는 하나의 단어하고는 구분이 돼요. 왜냐면 이 문장에서 알 수 있듯이 뉴뉴의, 뉴뉴 하나의 이름, 그리고 의 조사죠. 엄마 명사, 가 주격 조사죠. 뉴뉴 이름 명사를 목적격 조사죠. 그리고 불렀다 하나의 부르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그 활용형이죠. 동사 활용형. 요거 설명하면 또 오래 걸리니까 학교에서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이 문장을 어절로 나누면 이렇게 4개의 어절이 되고 단어로 나누면 1, 2, 3, 4, 5, 6, 7 그래서 7개 단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절과 단어의 차이 아시겠죠? 어절은 띄어쓰기로 구분된 한 덩어리다. 하나의 어절이 하나의 단어일 때도 있지만 불렀다처럼요. 했다처럼요. 하지만 하나의 어절이 뉴뉴 더하기 의처럼 2개 이상의 단어가 하나의 어절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은 어절의 개념을 꼭 알아두시고 나중에 2학년 때 가서 시험 볼 때 어절로 써라 라고 할 때 정확하게 어절을 찾아서 쓰세요. 자, 그래서 20번 우리 문제 10쪽에 20번에는 어느, 했다를 쓰시면 된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어절이 하나의 문장 성분의 단위가 된다는 것도 적어는 놔라. 주어, 목적어, 서술어, 관용어, 부사어 이런 문장 성분의 한 단위이다. 자, 21번부터 빠르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4장으로 갑니다. 이제 4장. 여기서부터는 이제 일이 벌어지죠. 둘 사이에 석양 아래에서 보호하면서 헤엄을 치는 것을 배워요. 여기까지가
전개에 둘 사이에 진전이 이루어졌어요. 그 아래 4장부터는 위기와 절정입니다. 둘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것이 심화돼서 빵! 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하고 상처를 받는 그런 순간이 나오죠. 자, 엄마는 강가에 가서 놀지 말래요. 왜 그랬을까? 엄마는 윤유가 완하고 만나는 거를 예감을 했어. 알고 있어. 근데 완을 좋지 않게 생각해서 만나지 말라고 하는 거야. 자, 빨간 호리병박 없이는 수영을 할 수 없는 윤유가 이제 수영을 다시 하려고 하는데 특히 완이 강 건너까지 한번 가보자 라고 했어요. 제안을 했어요. 무서워. 내가 있잖아. 이러고 믿어봐. 라고 했어. 자, 지금도 넌 수영할 수 있어. 단지 겁을 먹어서 못할 뿐이지. 21번 겁을 먹어서. 자, 이제 수영을 하러 갑니다. 무서워. 잡고 있을게. 절대로 날 놓으면 안 돼. 이렇게 약속까지 했어. 그런데 강 가운데 이르자 윤유는 너무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22번. 그런데 완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더니 돌아가자고 하는데도 돌아가지 않고 결단을 내린 듯 무섭긴 뭐가 무서워 라고 하고 드디어 호리병박을 낚아챘습니다. 윤유는 물속으로 가라앉았어요. 땅. 호리병박 줘. 물속으로 가라앉아. 살려줘. 하는데도 건져주지 않았어요. 그러자 윤유는 원망의 눈초리로 완을 쳐다보았죠. 문제 23번. 완은 윤유를 건져주지 않았다. 이 정답 쓰시면 되겠죠? 정말 신기하게 교과서에 답이 다 나와 있죠? 사실 완에게는 계획이 있었어. 그지? 24번. 윤유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호리병박 없이도 수영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려고 했는데 결국 그러지 못하고 호리병박을 다시 돌려줘야만 했죠. 25번. 호리병박을 빼앗으면 스스로 수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대로 물에 가라앉아 호리병박을 쥐어주고 결국 완의 계획은 실패했다. 선생님 학습지 빈칸을 이렇게 쓴 거예요. 자, 강가에는 엄마와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완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 침묵은 너무나도 무겁게 완을 짓눌렀고 완은 자신이 죄를 지은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엄마는 윤유를 안고 이제 윤유는 극도의 공포가 원망으로 바뀌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사기꾼, 넌 거짓말쟁이 사기꾼이야. 자, 26번. 나를 속이다니. 난 절대로 나를 지켜준다고 했잖아. 나를 안 놓는다고 했잖아. 호리병박을 빼앗지 않기로 약속한 거잖아. 자, 속였다고 생각해서 이런 말을 했죠. 8글자, 8음절로 썼습니다. 사실 그런데 완과 윤유는 지금 이 순간 여기가 바로 절정이죠. 갈등이 폭발하는 이 순간 이 둘은 다 나름의 이유가 있는 그런 감정을 느껴요. 윤유의 심리는 원망이죠. 27번에 윤유의 심리, 완의 원망함. 근데 완의 심리는 이렇게 흘러가요. 침묵은 완을 짓누르고 첫 번째, 의도와는 다르게 얘가 물에 빠지고 마니까 죄책감, 죄를 지은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그런데 얘가 거짓말쟁이 사기꾼이라고 말을 하자 고개를 떨군 채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서운하고 말도 할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려요. 그래서 두 번째, 눈물이 흐르면서 완은 서글프고 속상함, 그리고 또는 더 나아가서 사실은 참담함. 내가 의도치 않았는데 나를 그렇게 믿어주지 않고 오해하다니 참담함을 느끼죠. 그리고 3번, 이런 감정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네가 믿었던 윤유가 나를 믿어주지 않기 때문에 의도와 진심을 몰라주는 윤유에게 서운함. 자, 혼자 마지막까지 강가에 서 있었고 강물이 차올랐어요. 다음, 벌거벗은 완의 몸 위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어요. 완은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온몸을 털었죠. 며칠 뒤 황후는요,
강 한가운데 있는 작은 섬에서 불길이 솟구쳤다. 그들의 집을 불살라버린 것이다. 요게 이제 4번. 완은 완전히 그들의 우정과 추억을 버리기로 결심했어요. 절망에 빠진 거죠. 절망감에 빠졌죠. 자, 그래서 27번 감정을 받고요. 28번 혼자서 아무도 없는 강창바람을 온몸으로 맞고 있는 벌거벗은 완의 몸이라는 표현이 편견으로부터 지켜줄 리가 아무도 없는 바람막이가 없는 완의 안타까운 처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벌거벗은 완의 몸. 자, 29번 그들의 집을 불살랐죠. 그들의 집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 그들의 왕과 누뉴가 함께 보냈던 추억이 깃든 장소이다. 이것을 태웠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 둘의 우정은 없어. 지워버려. 더 이상의 희망은 없어. 우리의 즐거움은 다 없었던 일이야. 깊은 절망에 빠진 왕이죠. 그래서 30번 이렇게 추억이 깃든 장소인 집을 불살랐다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친구가 잃어버렸다는 점, 절망감과 자신의 이런 처지에 대한 안타까움과 서글픔이 담겨 있다. 자, 12쪽으로 갈게요. 6장. 이제 뉴뉴는 외할머니 댁에 어느 날 갔어요. 외할머니께서 아버지의 나무 대야를 뒤집어 버렸던 이야기를 해주셨죠. 이야기를 듣자, 자, 이렇게 한 이유는 겁쟁이 되짚은 까닭은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주려고 일부러 나무 대야를 뒤집어서 물을 좀 먹지만 다시 한번 누가 꺼내주지 않고 스스로 수영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외할머니가. 이 사실을 듣고 뉴뉴는 저 당장 갈래요 하고 강까지 달려가서 누군가를 간절히 찾고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32번 완이죠. 찾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나 너 오해했어. 미안해. 사과하고 싶어. 모든 것을 다시 되돌리고 있어. 지금 나의 실수했다고 느끼고 있고 사과하고 후회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되돌리고 다시 친구가 되고 싶어.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름이 다 끝나고 며칠이 지나고 시간이 흘러도 아무도 없었어요. 뉴뉴는 결국 모든 것을 잊고 더 이상 호리병박이 있는지 없는지도 생각할 겨를조차 없이 물에 뛰어들었어. 헤엄쳐 나아가자 그녀는 이미 강을 건널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이 있었어요. 완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라고 한 거죠. 결국 건너편에 가자 한 아이가 뉴뉴에게 완은 전학을 갔다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300리나 떨어진 외갓집으로 이사를 갔다고요. 33번. 결국 개학하기 전날 황혼녀 뉴뉴는 갈대숲에 걸려있던 빨간 호리병박을 풀어주었습니다. 빨간 호리병박은 반짝반짝 빛을 내면서 그렇게 황혼 속으로 떠내려갔죠. 자, 호리병박을 이렇게 풀어주는 행동의 의미는 뭘까요? 자, 빨간 호리병박은 더 이상 나한테 필요가 없어.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이미 강을 건널 수 있을 만큼 나는 이미 수영 실력이 늘었다 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빨간 호리병박은 완과 나의 추억이었어. 그리고 서로에게 주었던 상처와 아픔이었어. 이 모든 감정을 모두 떠나보내. 저 멀리로 보내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또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죠. 어떤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 멀리 완에게로
우리의 추억이 담긴 빨간 호리병박에 가 닿기를, 나의 마음을 보내서 닿았으면 하는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한다는 거. 우리 뭐 유리병을 강이나 바다에 흘려보내기도 하잖아. 말하지 못하는 추억을, 말하지 못하는 나의 말들을 그런 식으로 보내는 그런 행동이기도 하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긴 시간 동안 12쪽까지 학습지를 다 풀면서 열심히 소설을 읽었습니다. 여러분은 뭘 해야 되냐면 그 밑에 윤유완 중 한 명을 골라 하고 싶은 말을 써보자. 편지 쓴다고 생각하면 돼요. 윤유완 중 한 명을 골라서 편지 쓰기 최소 3줄 이상 써서 7쪽부터 12쪽 학습지를 모두 꽉꽉 채워, 또는 학습지가 없으셨던 분들은 교과서를 꽉꽉 채워서 다음 시간에 만날 때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엄마의 눈물이라는 수필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